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소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일요와이드, 뉴스투나잇, 뉴스프라임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3월 16일 오찬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동 4시간을 앞두고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사 문제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회동 일정이 불투명했으나 양측이 3월 27일 회동 일정을 전격 발표하면서 회동이 성사된 것인데요. 관련 소식을 3월 27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는 3월 27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제안에 윤 당선인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만찬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3월 16일 무산된 회동에서는 배석자 없는 오찬을 계획했지만 행사 성격이 바뀌면서 배석자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은 오찬에 비해 회동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3월 28일 저녁 10시 뉴스투나잇에서는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 실장은 일단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그 취지를 설명하며 꼭 하고 싶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 등 안보 문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치의 안보 누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 축하와 함께 대통령 간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하자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을 마치며 문 대통령이 넥타이 선물과 함께 꼭 성공하시기를 빈다.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덕담하자 윤 당선인은 건강하시길 빈다고 답하며 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결렬된 후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문제,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를 두고 연달아 충돌하면서 양측의 갈등 상황이 언론에서 많이 부각됐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구 권력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갈등 이슈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외신에서는 대선 결과가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력이나 우리나라의 대북 관계 변화, 경제정책 변화 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3월 28일 극적으로 회동이 성사되면서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논의들을 담아내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현판식을 하며 공식 출범한 지 8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계승할 것을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며 특히 경제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세계 거시경제 변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까지 듣고 예정보다 늦게 자리를 떴는데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을 놓고 진지한 논의가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 토론에서는 역대 최소 격차로 대선에서 이긴 만큼 인수위가 긴장감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 일요아이드는 차기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부분에서 현 정부와는 다른 기조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졌다고 말해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던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변화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우선 나랏빛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확장 재정 정책에서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2%에 불과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공식화한 2차 추경안 재정 마련에 적자 국채 발행보다 지출 구조 조정에 힘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탈중국 행보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압도적인 1위이고 실물은 물론 금융 분야에서도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하며 인수위는 앞으로 이 같은 복합 위기들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향후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텐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옳은지, 정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민들의 생활 경제를 개선시킬 만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TV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문제의 경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와 분석을 보다 비중 있게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8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규탄하는 게시글을 쏟아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주를 시작하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시위가 이동권 보장이 아닌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명적 발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대표가 약자에 대한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박지영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시위는 헌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이들의 요구를 듣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게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과 사회적 약자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자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보다 더 타격인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찾아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분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점에 대해 정치권을 대신해서 대표로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장애인 혐오 지적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를 비난했는데요. 연합뉴스TV가 주로 정치권 반응을 전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 단체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보도 행태는 소수자나 약자의 경우 이슈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슈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승기잡아 맑은 기업과 벽에 막힌 흐린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대선 이후 여야의 가파른 대치전선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바깥에선 전쟁과 유가 폭등, 안에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정치, 사회적 갈등에 불편했던 한 주라며 시작합니다.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맑은 기업은 기아입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입니다. 화성에 벤, 전기 택시 등 목적 기반 차량 공장을 짓는다는데요.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2024년 완공으로 이듬해인 2025년의 양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작년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3년 만에 첫 국내 자동차 공장이었고, 이 공장도 기아로서는 1997년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투자 일자리, 국내 회계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백신 실용화에 좀 더 다가섰습니다. 위탁 생산으로 경험 쌓은 SK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제일 먼저 다가섰다는데요. 임상 이상 효과 양호하고 냉장 보관, 유통 가능하다는 장점에 정부가 1,0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고 합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상반기 내 허가가 목표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천문학적 적자는 예정되어 있는데 요금 인상 계획 일단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연료비 폭등에 연료비 연동분 인상 발표 계획도 무산되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인상분 킬로와트 시당 6.9원 인상 예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동결 공약에 부담 느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쿠팡입니다. 지난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는데요. 직원시켜 자사 상표 제품을 리뷰 조작해 노출 순위를 올렸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원자재 폭등에 무역 적자 우려 커지고 한번 교란된 공급망은 수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요. 도약을 위한 위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기상도가 마무리됩니다. 위기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의도 풍양계입니다. 통상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 메시지에 따라 여야도 서로를 향해 세웠던 날을 잠시 거두기 마련이라는데요. 이번 대선 이후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고 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망나니, 투정의 끝판왕으로 칭하고 신조어까지 만들며 맹비난했다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며 바짝 각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즉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데요. 지난 16일 두 사람의 회동 무산 이후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과 한국은행 총재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노출하면서 여야 사이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졌다고 전합니다. 여야 사이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대선 직후 바로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현 지방 권력 구도에 재편을 놓고 일대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여야가 상대에 바짝 날을 세우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광역단체부터 광역기초의원과 시장 군수구청장까지 촘촘하게 뽑는 선거인 만큼 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통한 내부 단합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여야는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영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렸고 국민의힘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권성동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내세워 조기 예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파 싸움이 치열할 걸로 예상된다는데요. 우선 민주당이 현 정부 내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주요 내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입법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정권 이양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확정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대선 막바지, 후보들의 제1화두는 통합이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과 협치라며 유권자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근하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맥을 모니터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갈등이 여전한 여야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새로운 정권 행보에 이목이 쏠린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대립은 멈추고 민생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지, 축소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논의된 내용과 또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등을 간략히 먼저 정리해 주시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해 부동산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자면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가계 부채 관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밝힌 새 정부의 주택 공급의 방향은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고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2030 청년층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업무 보고 자리에서 특히 신규 택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수도권의 추가 신도시 개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가 아직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부동산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추진 중인 도심의 저층 주거지 개발도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300% 용적률을 50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나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은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닭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70%로 완화하고 또 생애 최초 주택에는 8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LTV를 높이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완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서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미루고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지난 30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LTV와 DSR 완화를 동시에 손질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5억 원 초과 대출 한정으로 사실상 3단계 규제는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밀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중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새 정부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각종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에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상 중단됐고 또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가 해소되지 않아 강남권은 물론이고 또 서울 외곽 지역이나 또 그에 인접한 수도권 집값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규제 완화 시동, 그러나 집값 자극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축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만 집착한다면 시장에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돼서 집값이 결국 들썩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꼽은 바가 있는데요. 역시 인수위에서도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은 이제 오는 7월이 되면 이제 2년이 됩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좀 다르게 시행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또 전세값이 치솟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도 임대인도 괴롭히는 법이라면서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진보 언론은 임대차 3법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이바지했다라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다면 임대차 3법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이제 부동산 정책 보도,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보도를 보면은 그 대선 전후가 크게 좀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급등한 부동산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일부 언론의 경우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그 집값에 대해서는 호재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어떤 원인을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집값 상승에 우려는 없는지 이를 좀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보다 견제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놓고도 여러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이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역시나 문제점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새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 완화의 어떤 기조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이제 가계 대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또 여기에 금리까지 더 추가로 상승한다면 이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가 또 집값이 다시 이제 오를 수도 있어서 시장 상황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가계대출 규제를 풀기에는 위험이 크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 경우에 집값도 잡지 못하고 또 투기 수요가 살아나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풀게 될 경우에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게다가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황이 힘들어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뭐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단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푼다고 하면 그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은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했을 때 빚어질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적인 경제 상황과 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언론이 감시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인수위에서 부동산 세제의 경우에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부동산 감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보수 또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자세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올해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이제 보유세를 1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유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던 보수 언론은 정부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선거용으로 급조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완화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조세 원칙을 깨뜨리는 어떤 방향 전환은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세금 감면 정책일 텐데요. 언론은 이러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감세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지 언론 보다가 좀 더 비판적으로 또 냉철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서 또 그로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또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